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요, 국권 침탈기에 국권 회복 운동,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을 통한 국권 회복, 바로 의병 운동이 있고요. 또 한쪽은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권 어떤 침탈기다. 그럼 언제가 국권 침탈기라고 볼 수 있냐면 아관파천이 있죠. 아관파천부터 이권이 침탈됐어요. 그죠? 1896년이었죠. 자, 그리고 결국 한일 합방으로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됐죠. 1910년입니다. 대략 이 시기를 우리가 국권 침탈기라고 봤을 때 이런 국권 침탈기에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국권 회복 이제 운동이 있을 텐데 이 국권 회복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자, 이런 길로 갈 거냐, 이런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어떤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버스도 노선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국권 회복 운동에 다양한 노선이 있었던 것이죠. 노선. 나중에 독립운동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교 독립론, 실력 양성론, 현상 유지론도 있고요. 그리고 무장투쟁론,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노선 갈등이 있게 되는데 보통 국권 회복계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의병 운동이 있고요. 한쪽은 애국계몽 운동. 예를 들어서 의병 운동은 말 그대로 무장을 통한 어떤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세력이고 대체로 유생과 농민들이 해당이 되죠. 최초의 의병이 을미의병, 그 다음 1905년에 을사늑역을 바탕으로 하는 을사의병, 그 다음 정미의병이 있어요. 대체로 이 부분은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을미의병의 원인, 을사의병의 원인, 정미의 원인, 원인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도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각 의병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을미의병의 원인은 을미사변과 뭐 때문입니까? 탄발령 때문이죠.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때문이고,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나타난 의병입니다. 자, 그럼 주도 세력은 누굴까요? 자, 이때는 유생, 유인석, 이소웅이 있죠. 이때는 최익현이라는 유생이 있고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 출연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정미의병부터는 유생과 평민 의병장 말고도 해산된 군인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해상된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이제 의병 운동에서 의병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잔여 세력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 하지만 아관파천한 이후에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해산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저항 운동 중에 어떤 하나로 발생을 했었고요. 정의병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각국 외교관의 외국 공사에 이 의병들이 자신들을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까지 병행했다는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인 입장이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합리와 또 정당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고 또 약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식민 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배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지 강자의 잘못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이 애국계몽 운동은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의 실력은 크게 교육과 산업 그리고 언론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독립협회도 애국계몽 단체에 해당되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보안회라든가 입헌 정치를 연구하면서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해산됐던 헌정연구회, 고종의 강제퇴위와 일진회를 규탄하다 해산됐던 대한자강회, 그리고 대한협회,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국개몽운동을 상징하는 단체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실질적으로 시험도 이 신민회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신민회. 그래서 저 또한 이따 수업 시간에 이 신민회를 가장 강조할 것이고요. 신민회의 장점은요. 이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은 서로 대립해요. 자, 이들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이들은 이들을 좀 비겁하게 여기죠. 하지만 신민회 같은 경우는 무장투쟁과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을 병행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독립운동의 바람직한 어떤 방향을 제시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 의병운동의 시작. 자, 청일전쟁으로 결국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죠? 자, 일본이 승리를 했지만 그 대가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과 타이완을 차지했지만 누가 간섭했죠? 예, 러시아.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으로 하여금 청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를 했죠. 이때부터 일본과 러시아가 결국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과정부터 이제 민족적 저항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최초의 의병은 이제 을미의병입니다. 자,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을미사변, 명성황후의 시해와 바로 을미개혁 중의 단발령 때문이고요. 이때 참여 세력은 모두 누굽니까? 예, 바로 유생입니다. 유생. 자, 유생이 주도를 했다는 것. 아직 평민의병장이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병장이 유생일 뿐이지 실제로 다수의 의병은 모두 농민들입니다. 농민. 특히 동학의 자녀 세력들이 이 을미의병에 많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예. 자,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을미의병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을미사변과 그다음에 단발령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 유생들이 주로 의병장을 차지했고 대부분 의병은 이제 농민군들이 가담을 했다. 동학의 자녀 세력들도 참여를 했다. 그런데 별 효과 없이, 성과 없이 해산합니다. 바로 아관 파찬을 한 고종이 의병들에게 해산 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결국 의병들은 해산을 했고요. 해산한 이후에도 농민들은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이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특히 이 활빈당이란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홍길동이 이끌던 그 도적 무리가 바로 활빈당이죠. 주로 이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들은 1900년에 10월에 황성신문에 황도유해소라는 이름으로 바로 13개의 어떤 정부에게 요구하는 어떤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동학농민운동과 어떤 이 의병의 어떤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별도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은 원인은 뭐였죠? 예, 바로 을사조약,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예,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저항이 바로 이제 을사의병인데, 요 부분은 좀 다양한 저항 운동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첫 번째, 예를 들면 민영환 같은 사람은 여기 나왔죠. 민영환 같은 경우는 자결을 합니다. 예,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기 위해 자결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장지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2천만 동포들이 이 을사늑약에 따라 나라가 망했으니 어떤 울분을 토로하고 또 저항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설을 황성신문에 실기도 했죠. 자, 그리고 고종황제가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 을사늑약에 사인을 했던 오적,
5명의 적이죠. 바로 오적을 죽여야 한다는 오적 암살단을 나철, 오기호가 조직하기도 하죠. 또 이재명이라는 분은 이 을사 오적 중에 한 명인 이완용을 피살하기도 하죠. 물론 죽이진 못하지만 명동성당 앞에서 피습을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장인환이라든가 전명훈 같은 분은 조선의 고문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갔던 스티븐슨이 있어요. 그죠? 외교 고문이었죠.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슨이 이 을사늑약에 따라서 야만적인 어떤 상태에 있던 조선이 문명국인 일본의 보호를 받게 됐으니 이건 축하할 일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결국 재미교포였던 장인환, 전명훈 이 두 분에 의해서 결국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바로 암살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에 보면은 그 과정에 보면은 안중근도 관련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도. 예를 들어서 이 을사늑약을 강조하고 나중에 을사늑약의 결과에 따라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가 설치돼서 첫 번째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을사늑약을 강요했고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바로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바로 이토비를 저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헐버트라는 선교사를 고종 황제는 특사로 미국에 파견을 했고요. 또 헤이그, 만국 평화에 걸렸던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의 또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죠. 지금 제가 여기에 적은 것 말고도 더 많은 을사조약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거와 더불어 바로 을사의병이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5명의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죠. 자, 상소운동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요. 민영화는 자결을 냈고요. 나철과 오기호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실었고요. 또 고종 황제는 직접 자신이 친서를 발표했죠. 대한매일신보에 직접 친서를 발표해서 내가 이 조약에 사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효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헐버트를 미국의 특사로 파견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국제사회 열강들의 어떤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요,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열강들의 속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국제법상의 어떤 그 협정이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82년 미국과 체결했던 조미 수호 조규에 따라서 거중 조정권이라는 것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이 부당함을 미국이 막아줄 것이라고 순진하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고종이 강제 퇴위가 당하게 되는, 고종의 강제 퇴위의 계기가 됐던 사건은 바로 이 헤이그 특사인데요. 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파견됐지만 이미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됐기 때문에 이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는 병이 나서 그 네덜란드에서 결국 돌아가셨고, 이상설, 이휘종은 결국 돌아왔지만 뭐 실제로 이분들도 이상설 같은 분은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연해주로 가서 연해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결국 이것을 계기로, 이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고종 황제가 이제 강제 퇴위 당하게 됐고 이제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헤이그 특사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과.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됐고 군대 회사는 그 이후에 있던 일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면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이때는 연호가 이제 융희고요. 융희. 그리고 일본이 이 순종 황제와 맺은 조약이 바로 정미 7조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한일 신협약이에요. 원래 공식 이름이죠. 한일 신협약. 그럼 우리가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요. 차관 정치가 특징이에요. 차관 정치. 각 부서의 실무의 책임자인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겠다. 이게 이제 차관 정치고 그 이후에 이제 군대 예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예산이 착각할 때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정미 7조약 안에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군대 예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군대 예산은 그 이후에 단행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을사조약에 대한 다양한 저항, 그 중에 하나로서 을사의병이 등장한 것이고 민종식, 최익현, 유생이죠. 예, 민종식은 지금의 홍성에 해당되는 홍주에서 자, 최익현 중요합니다. 특히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어떤 하야와 관련되어 있는 계유상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개항 당시에 오불가소를 통해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을미개혁 때는 이두가단, 차두불가단으로 단발령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을사의병 때는 결국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태안이 아니라 태인입니다. 태인에서 의병을 모아서 순창에 입성했지만 이렇게 돼요. 당시 의병을 진압하러 온 군대는 일본군만이 아니라 일본군과 조선의 관군, 대한제국의 관군이 함께 옵니다. 따라서 최익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익현 선생님은 왕이 보낸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 신하니까. 그래서 자진해서 의병을 해산하고 스스로 체포가 돼서 쓰시마 섬으로 끌려간 후에 단식 투쟁을 하다 순국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런 최익현의 순국 과정을 보면 이것이 바로 당시 의병장, 유생들이 갖고 있던 성리학적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13도 창의군을 만들었던 이인영이라는 분도 아버지 상을 당해서 결국 의병 활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 규범, 성리학적 신분 질서에 사로잡혀 있던 유생 출신 의병장들의 어떤 한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을사의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신돌석, 평민 출신 의병장이 이제 등장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바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그 접경 지역인 바로 일월산 부근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미의병이죠. 자, 정미의병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했고요. 그 이후에 군대가 해산됐고, 군대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박승환이라는 시위대 대대장이 자결을 합니다. 박승환이 자결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일본의 명령에 따라 무장 해제를 하고 해산하지 마라. 각자 무기를 들고 각자 해산하라. 결국 해산된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의병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병의 규모, 의병의 전투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의병 전쟁의 어떤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걸 보면 원주 진위대, 강화 분견대가 일본군과 이제 교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했던 13도 창의군입니다. 자, 광무개혁 때 지방관제가 13도로 개편이 됐고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의병들을 규합해서 만든 바로 군대 의병연합군, 바로 13도 창의군입니다. 부대장은 허위라는 분이고요. 1차 서울 진공작전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근데 1차 진공작전이 실패하고 나서 부친상을 당한 이인영이 고향 문경으로 돌아가 버렸고 2차 서울 진공작전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 서울 진공작전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의병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의 활동 과정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리학적 어떤 질서와 관련된 유생들의 어떤 한계를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시면 서울주재 각국 영사관에 자신들의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합법적인 어떤 국제법상의 독립군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군대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 이렇게 외교적인 활동을 겸한 것이 정미의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한계성을 보여준다는 것. 1909년이 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을 통해서 대대적인 의병 소탄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은 대부분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요. 일부는 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의병이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라 일부 의병 세력은 남아있지만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국내 의병은 크게 위축이 된 것이죠. 새로운 의병의 활동 지역은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13도 의군이라고 하는 의병 연합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마지막 의병장은 1915년 최응원이라는 분이 일본해가 체포가 돼요. 일본에. 근데 이 최응원이라는 분이 바로 마지막 의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국내 의병은 위축됐지만 1910년대 중반까지도 국내 의병 활동은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해외에서의 어떤 의병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해외 무장 독립 운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진공 작전. 자, 홍범도와 이범을 이끄는 간도와 연해주 의병부대가 국내 지역을 시도한 적이 있다. 안중근의 거사. 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바로 초대 통감이었죠. 을사늑약을 체결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연도가 을사늑약을 체결된 건 1905년이지만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일으킨 건 1909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바로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완용 명동성당 앞에서 피습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의병이 약화되는 과정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크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간도와 연해주로 옮겨갔는데 특히 간도보다는 연해주가 의병 활동의 어떤 계승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부 국내에는 여전히 의병들이 남아 있었다. 그 마지막 의병장이 최응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오타가 있죠. 최응원입니다. 최응원. 자, 항일 의병 전쟁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 어쨌든 목숨 걸고 싸운 분들입니다. 그죠? 따라서 외세의 침략에 맞선 어떤 적극적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국권 시대 가장 적극적인 구국 운동이었다. 하지만 이 의병 운동은 이 애국계몽 운동 계열에서는 사실상 폭도로 규정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항일 민족운동사의 큰 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줄기 중에 바로 한쪽 측면을 담당하는 게 바로 무장투쟁이고 그 무장투쟁을 바로 이 의병을 계승한 게 바로 무장투쟁이 되는 것이죠. 한계를 보면 당연히 화력의 열세가 있었겠죠. 당시 일본군이 갖고 있는 전투력과 이 대다수 농민군이 참여한 이 의병은 이 전투력, 무기 이런 수준에서는 거의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직력. 이 조직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해산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조직력과 전투력은 강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유생 출신 의병장과 농민들 또는 평민 출신 의병장과 또 양반, 유생들 사이에는 여전히 성리학적 신분이라는 질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좀 장애가 됐다 측면에서 좀 한계가 엿보입니다.
자, 그리고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당연히 우린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외국의 어떤 세력을 외국과 교섭을 하고 외국의 지원을 받고 이게 사실 힘들어진 것이죠. 외교권이 없으니까. 예. 자,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충주성 부근의 청룡촌 싸움에서 패한 뒤에 선봉장 김백선이 그 책임 문제를 가지고 작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군장 안승에게 따졌다. 그래서 김백선은 평민이고 그 다음에 안승은 유생입니다. 그러자 유인석은 일개 포군이 감히 양반에게 무례하게 대든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김백선을 참살했다. 자, 의병장을 양반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하는 것이 당시 유생들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생 출신 의병장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애국계몽운동인데요. 자, 애국계몽운동은 애국계몽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이들이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까 제가 칠판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여기 살펴보시면 자, 실력 양성운동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실력 양성운동은 교육, 언론, 산업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자 이렇게 뒤에 학회자가 붙죠? 학회. 그러면 당연히 이건 애국계몽 계열의 단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언론이죠? 자,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애국계몽 운동의 한 계열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민회가 대성학교, 오산학교처럼 교육활동을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라는 회사를 경영했던 것 모두 실력 양성운동의 차원에서 운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교육, 언론, 산업활동이 바로 실력 양성운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방식으로서. 이 부분은 뭐 특이한 게 없고요. 먼저 독립협회 볼까요? 뭐 이거는 우리가 별도의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평등, 자유민권, 그 다음에 국민참정권 등 민권 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 예, 그 독립협회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독립협회를 건너뛰고 보안회부터 볼까요? 자, 보안회는 일본이 조선에게, 대한제국에게 못 쓰는 황무지를 달라. 그러면은 농경지를 개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게 황무지를 주려고 하자 이 보안회는 지주와 자본가들을 결집시켜서 농광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농광회사는 일본에게 줄 바에는 우리에게 이 매각해라, 황무지를.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죠. 바로 보안회가 농광회사를 설립했고 이 농광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자, 유일하게 성공한 운동 중에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헌정연구회, 말 그대로 헌정, 입헌정치 줄임말입니다. 입헌정치를 연구하는 단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학회입니다. 학회. 학술단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국권 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고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해산당했고요. 이름만 바꾸는 거죠. 대한자강회, 자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1960년이 아니겠죠. 자, 1906년입니다. 대한자강회. 회장이 이제 윤치호인데요. 바로 고종의 강제퇴위와 그리고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또 해산됐습니다. 자,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 신협약 그리고 일진회를 규탄하다가 해산됐다.
그래서 또 이름이 바뀐 게 대한협회입니다. 자, 대한협회도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분열. 한때는 전국에 약 70여 개의 지회를 두고 회원들을 많이 확보한 아주 규모가 큰 애국계몽 단체로서 발전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협회는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합니다. 자, 하나는 1907년 조선에는 바로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해제가 대체로 이제 금지가 됩니다. 뭐 출판법, 신문지법, 보안법, 특히 이 보안법이 발효되면서 조선인의 정치 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지속해 나가자는 세력과 그리고 통감부 체제 내에서 일본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세력으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지향형 어떤 세력과 실력 양성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세력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결국은 애국계몽 단체의 필연적인 숙명입니다. 바로 사회 진화론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1920년대에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게 되죠. 문화 통치. 그런데 이 문화 통치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기만 정책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분열 정책입니다. 바로 일본이 어느 정도의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허용해주고 독립운동가들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 문화 통치의 또 다른 본질 중에 하나인데 그 결과로 민족주의 세력들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하게 되죠. 바로 이 타협적 민족주의가 7.18을 변절한 것이죠. 바로 자치론자입니다. 바로 이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신민회. 자, 개인적으로 이 신민회는 강조에 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언제든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단체입니다. 자, 일단 안창호, 양기탁, 자, 이런 분들이 주도를 했고요. 다만 이 시기에는 1907년에서 1911년까지 존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조선인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됐습니다. 한마디로 합법적 정치 활동이 제한된 거죠. 따라서 신민회는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조직이 됩니다. 비밀 결사.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공화정. 최초 민족 단체 중에 바로 최초로 공화 정체를 주장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입헌 군주제였지만 이제 군주제의 폐지, 다수 백성들, 국민에 의한 바로 공화정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신민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이제 단체들이 바로 공화 정체를 주장하게 되죠. 또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애국계몽 단체는 주로 실력 양성 운동만 하고 무장투쟁을 비판했지만 신민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독립운동을 내다보고 해외에 최초로 무장독립기지인 삼원보를 건설했고요. 또 신흥 무관학교를 통해서 바로 독립군들을 양성해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신민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실력 양성뿐만 아니라 군사적 실력 양성 운동을 동시에 전개했다. 그래서 먼저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자, 제가 아까 이랬습니다. 애국계몽 운동은 교육, 언론, 산업 이 세 가지를 살펴봐라. 대성학교, 자, 평양에 있죠. 자, 오산학교, 정주에 있습니다. 양산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세웠다는 거, 교육활동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바로 양기탁과 영국인 배달이 공동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인사인데 이 신민회의 어떤 기관지 역할을 했습니다. 신민회 기관지 역할로 대한매일신보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잡지 발행, 청년학우회 등 또 조선광문에는 최남성과 박은식 선생님이 조선의 고전을 연구하던 단체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문화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이라면 군사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을 보면 우리가 보통 만주, 연해주, 그러면 만주에서도 이 백두산 위쪽을 북간도, 그 다음 압록강 위쪽을 서간도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를 건설했죠. 삼원보. 신민회 회원들이 이곳에 서간도에 건너가서 경학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경학사. 이 경학사가 삼원보를 건설했고요. 나중에 이 경학사는 부민단 또는 한족회로 이름을 이제 개칭하게 됩니다. 또 이 삼원보는 나중에 군정, 민정기관을 합친 바로 서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이곳에 처음에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을 개칭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민회도 결국 분열합니다.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안창호 선생님과 그리고 무장투쟁론을 이제 노선을 바꾸는 거죠. 애국계몽단체였던 시민회가 어떤 실력 양성도의 한계를 느끼고 해외로 가서 무장독립투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채호, 바로 이동휘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휘, 신채호 선생님은 무장투쟁을, 안창호는 실력 양성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하게 됐고 시민회가 결정적으로 해산되게 된 사건은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자, 이 105인 사건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안학사건과 어떻게 다르냐 이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안학사건. 안중근 의사의 사촌 중에 안명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안명근이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런데 일제는 이 안명근 의사를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군자금 모금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으로 그 안명근 주변 인물들을 체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잡혀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학사건이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탄압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개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안학사건 과정에서 핵심 인물들이 105명이 구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신민회의 핵심 간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행히도 안학사건이 확장돼서 벌어진 이 105인의 구속, 이게 바로 105인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결국 신민회가 해산된 겁니다. 자, 조직이 와해된 거죠. 105인 사건으로. 여기 신민회 취지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민회가 무엇이냐? 신사상이 시급하다, 신교육이 시급하다, 신재창이 시급하고, 신학술이 시급하고, 신모범, 신개혁. 자, 이렇게 신이란 말이 끊임없이 나오죠. 예, 바로 신민회의 취지문입니다. 그리고 신민회 활동 강령을 보면은 독립군 기지는 만주 일대에 설치하되 후일 독립군의 국리지에 가장 편리한 지대를 최적지로 결정한다. 자, 독립군 기지 가장 최적지로 이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이 되는 것이죠. 삼원보 지역이. 그리고 신안민촌에는 강력한 민단을 조직하고 그게 바로 경학사, 부민단, 그리고 한족회입니다.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이게 바로 신흥 무관학교죠. 예. 그래서 이 무관학교를 통해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런 애국계몽운동의 의의와 그다음 한계가 무엇일까? 자, 먼저 애국계몽운동의 성격을 보시면은 자, 독립협회가 해체된 뒤 대한제국 황제 전제주를 강화한 등 보수적 반동 정치가 강해졌다. 이에 더해 일본의 국권 침탈이 더욱 이렇게 격화되어 가자 개와 자강 계열의 많은 애국단체들이 설립되었고 구국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정리해볼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관 파천 이후 이권 침탈과 국권 침탈이 강화되자 개와 자강 계열의 인사들이 교육 활동, 언론 활동, 그 다음에 산업 활동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애국 계몽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권 회복과 동시에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과거에는 입헌 군주제 단계에 머물렀는데 이젠 입헌 군주제를 뛰어넘는 바로 공화정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신민회가 최초로 공화정을 추진하게 됐다.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전략을 제시했다. 무장투쟁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양성운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절충한 두 가지 방향을 모두 함께 수행하는,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모델로 제시했다. 문화적 실력과 군사적 양성을 병행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애국계몽 단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민회에만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또 장기적인 독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무장 독립 기지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도 신민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한계를 보시면 이런 애국가문 단체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본질적이라는 것은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본질적인 한계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건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훗날 1920년대 자치론으로 친일파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절자로. 또 사회 경제적 한계에 보면 대한제국의 전현직 관료 유생층도 보수적 계층이 대거 참여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국계몽 단체는 사실상 개화 지식인, 뭐 유생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화 세력들입니다. 지주 자본가 출신이 많죠. 그래서 지주 자본가 출신이 많다 보니까 이들은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세력을 거부하고 이제 민족주의 우파 중심의 경제적 어떤 국권 회복을 주로 주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산장려운동이라든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족주의 우파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인데 그쪽으로 계승이 됩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애국계몽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항일 의병투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이들을 폭도로 적대시했다는 것,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국권 침탈기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국권 회복운동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죠? 의병운동에서의 포인트는 원인, 주도세력, 특징을 세 개의 의병을 비교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특징은 첫째는 애국계몽운동의 성격,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신민회를 이제 제가 강조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 단체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근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